한산대첩 하루 전날인 1592년 7월 7일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는 견내량이라는 곳에 왜군의 배 70여 척이 모여듭니다. 장소가 협소하고요. 암초도 많다 보니까 이 배끼리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대여섯 척으로 구성된 이 미끼조를 견내량에 투입해서 한산도 앞 그 넓은 바다로 끌어냅니다. 그때 펼쳐지는 모습. 한산도 좌우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수군의 배들이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이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바로 학익진입니다. 조선 수군은요, 결국 일본의 함대를 완전히 포위한 채로 무차별 포격을 시작합니다. 59척은 순식간에 격파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3일 만에 100여 척에 달하는 대함대를 모두 없애는 역사상 유례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는요, 한산대첩 등 이 해전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서 승진하게 됩니다.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수군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일본군과 그 휴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선조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이때 이순신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적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1597년에 접어든 어느 날 조선 조정에 아주 솔깃한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갓도가 군대를 끌고 바다에 나갈 예정이니 그때 공격하시지요. 이 첩보가 마저 안 마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죠. 예, 요거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 바다로 오는 갓도를 물리치라. 왕명을 들은 이순신, 왕명을 무시한 채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섣불리 출전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판단 아래 이순신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망설이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본 선조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노합니다. 지금 와서 갓도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에 이제 조정의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본인이 파직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파직되면 조선 수군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도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을 때는 좀 늦은 거죠. 이미 선조 임금의 체포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나가게 됩니다. 죄인이 된 이순신은 한성에 있는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이순신은 투옥된 지 28일 만에 겨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선조는요, 이순신의 처형을 보류한 거지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유, 진짜. 바로 백의 종군, 직역을 하자면요,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순신이 가야 할 곳은요, 한성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의 합천 초계였습니다. 도원수 권율, 바로 이 도원수 권율이라는 인물의 진영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율 밑에서 작전권도 지휘권도 없이 일해야 했던 것이죠. 백의종군의 벌을 받고 이곳 초계로 가던 길에 이순신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아들인 이순신 자신을 만나러 오던 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83세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그 험한 뱃길에 몸을 맡겼던 거예요. 아들 만나러. 그런데요, 이 전남 법성포에 이르러서 배를 대고 밤잠을 청하던 그때 이 닷줄이 풀리면서 어머니가 이 주무시고 있던 그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었죠. 누구에게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겠지만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는 특히나 애틋한 모자 관계였습니다. 이순신에게는요, 원래 2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모두 일찍 죽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순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찢어 놓는 일이 그 뒤에 또 생깁니다. 이순신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죄인. 맞습니다. 백의 종군 중인 죄인이잖아요. 장례를 치른다고 아산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없다? 나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이순신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그가 열과 성을 다해 지켜냈던 정말 자신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 수군이 괴멸했다는 겁니다.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원교는 부산 앞바다로 출전합니다. 조선 수군의 전체 함대라 할 수 있는 이 판옥선 160여 척을 모두 이끌고 갑니다. 결과는 대패합니다. 와, 대패합니다. 많은 그 많은 배들. 그러니까요. 이때 이 조선 수군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 칠천량 해전입니다. 칠천량 천냥. 해전. 네. 결국 일본 수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선조의 대안은요, 바로 이순신의 복직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2번씩이나. 왕이. 자, 이순신은요, 이 명령을 받고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묵묵히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맡습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죠. 네, 대패한 조선 수군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이순신은요, 통제사에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길을 나섭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수군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게 뭘까요? 배? 네. 그렇죠. 배 어떡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순신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허. 아이러니하게도 이 칠천량에서 도망친 배가 이순신의 조선 수군 재건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칠천량 해전에서 도망쳤던 장수들도 휘하의 그 소수 병력과 함께 하나 둘 모여들기 다행이다. 시작합니다.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의 전쟁이 임하라. 그러면은 해전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순신 보고 수군이 아닌 육군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이순신 하면 딱 이 문구가 딱 떠오르는 이 명언 중의 명언을 남기게 되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다를 내어주면 조선은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에 남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던 1597년 9월 14일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전라남도 진도의 벽파진에 자리 잡고 있을 무렵 망을 보던 조선의 군사는 일본 수군이 전라남도 해남군의 어람포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외선의 규모는요 총 300여 척이었다고 합니다. 와. 반면 이순신의 수군은요 뒤늦게 합류한 한 척의 배를 더해서 총 그럼 몇 척이 되는 거예요? 13척.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벽파진에 꾸렸던 진영을 갑자기 해남의 전라 우수영으로 옮겼습니다. 울며 돌아가는 길목, 울돌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울돌목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울면서 돌아간다고요? 네, 정답. 정답. 명량? 정답. 아. 네, 그래서 네, 네. 명량이에요? 네, 맞습니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래,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 명령이었습니다.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적선이 곧장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대규모의 외선이 명량 해협으로 밀려오고 있는 상황. 133대 13의 싸움. 이순신은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전군 출정하라. 그런데 뒤를 돌아본 이순신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이순신을 뒤따라야 할 이 아군의 배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유. 자, 이때는요 7천량 해전에서 엄청난 참패를 겪은 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전력에서도 기세에서도 이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홀로 싸우는 겁니다. 1시간가량을 이순신의 이 대장선 한 척이 133척과 싸웁니다. 이순신은 대장선 가까이 달라붙은 일본 함선을 떼어내기 위해 이 화포를 아래로 내리고 이 조준 사격을 명령합니다. 부서져 가라앉는 일본 함대 뒤로 새로운 배들이 몰려들었고요. 이순신의 대장선을 타고 있는 조선의 병사들은 또 활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다 기어코 이순신의 대장선을 기어오르는 일본 병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긴 낫으로 내려 찍습니다. 너희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당장 처형할 일이지만 형세가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아. 이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겨우 2대의 배가 대장선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걸 본 다른 배들이 드디어 합세를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조선 수군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쵸? 당연하죠. 오후 1시가 다가올 무렵 전투의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살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명량해협의 물살은 하루에 4번, 약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데요. 물살이 워낙 세가지고 한번 바뀌어 흐르기 시작하면 이걸 거스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와, 타이밍이 참. 결국 일본군 배가 드디어 역류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물살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렇죠. 조선 수군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난 일본 함대들은요, 조선의 판옥선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조선의 판옥선은 어땠을까요? 일본 수군을 향해 진격하기 좋은 물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순신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황하는 일본 수군에게 한층 더 강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내면서 끝내 왜군을 막아냅니다. 바로 이 명량해전을 마치고 한 달여 뒤, 바로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서러울 통울곡. 통곡? 네, 통곡? 통곡. 이 두 글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웁니다. 아산 본가에 있던 셋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명량에서의 그 패배를 복수하기 위한 일본군의 습격 때문이었습니다. 명량에서 지고 분풀이를 하러 이순신의 가족이 있는 아산, 이 지역을 습격한 겁니다. 아. 말로 단어로도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잃은 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네, 못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 본인의 가족들이 해를 입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앙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너를 따라 함께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만 내 마음은 이미 죽고 형상만 남아있어 울부짖을 뿐이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뿐이다.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 막내 아들의 부음을 들은 지 꼭 살째 되는 날인데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다.